생각의 깊이를 더하는 알레오 북스 시즌5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메인 MC 조수진이고요. 보조 MC 유시민입니다. 네. 시민들의 정치적 소양을 높여줄 알레오 북스 총선 특집 6부작. 어쩌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속속들이 이해하는 윤석열 탐구 생활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일이죠, 작가님? 그럼요. 지금 총선이 곧 다가오는데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잖아요. 네. 평가를 하려면 대상을 파악해야죠. 이해하고. 맞습니다. 네, 이해하고 파악한 바탕 위에 잘했다 못했다를 해야지. 무조건 얼굴 잘생겼다고 좋다고 한다든가 뚱뚱하다고 해서 싫다고 그러든가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탐구를 철저히 해야 돼.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6부작을 필수적으로 시청을 하셔야 된다. 그렇죠. 예. 그럼 오늘도 총선 6부작의 특집 부제 윤석열 탐구 생활의 네 번째 책손님 소개하겠습니다. 언론학자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죠. 정준희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환영합니다. 포스트 트루스에 이어서 교수님 두 번째 출연이세요. 네. 그때 우리 반응 너무 뜨거웠고 지난 시즌의 마지막 책이었는데요. 작가님 그거 아세요? 정준희 교수님 나온 편이 역대 우리 알레오 북스 중에서 두 번째로 시청이 높았어요. 빅2. 네, 빅1은 누군지 아세요? 예, 조국 교수님.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예, 조국, 정준희, 조수진 좋습니다. 예. 두 분은 그 100분 토론에서 종종 이제 호흡을 맞추고 있으시잖아요. 굉장히 재밌게 잘 보고 있는데 오늘도 굉장히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실 것 같아요. 예, 우리 윤석열 탐구 생활 6부작의 오늘 네 번째인데 오늘은 윤석열 자체가 아니고 친윤 언론 탐구 생활이에요. 이렇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정치라는 게 유권자라는 이 제3자의 호감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둘이 경쟁하는 거죠. 복수의 정당들이 경쟁하는 건데 유권자의 호감을 얻기 위한 경쟁을 할 때 언론이 중간에 들어서 그걸 전달해 주죠. 그래서 이게 언론이 좀 이상해지면 정말 이 경쟁이 이제 왜곡되거든요. 오늘날 대한민국 언론의 대부분이 친윤 언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들이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야 우리가 그들이 전하는 정치의 풍경을 또 비판적으로 관찰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 손님도 정준희 교수 모신 거죠. 오늘 얘기 속에서 아마 나올 겁니다. 이렇게 뭔가가 위기가 있거나 드러나는 게 계기가 있거든요. 근데 현재 윤석열 정부가 우리나라 언론이 회복 불가능 상태에 빠졌다라는 거를 결정적으로 드러내는 계기였다고 보고요. 그거는 윤석열 정부의 의도에 의해서만 나타난 현상은 아니거든요. 지금의 윤석열 정부의 언론에서는 언론가 추구하는 자유, 대통령이 추구하는 자유는 다 거짓말이구나라는 걸 이제 보여준 그런 사례라서 저는 충분한 같은 맥락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출연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준희 교수님과 함께하는 오늘의 알북은 바로 이 책, 저널리즘 선언입니다. 우선 저자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영미권 언론학자 3명이 쓴 책이잖아요. 바비 젤리저, 파블로 보즈코브스키 그리고 크리스 앤더슨의 공저잖아요. 네. 교수님 이 3명의 학자들은 어떤 학자들입니까? 저널리즘이라는 산업 자체도 마찬가지고 저널리즘 학계도 그렇고 결국 영미 학계에 의해서 주도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널리즘 학 또는 저널리즘 행위 이거를 영미권이 창출해낸 일종의 발명품이라서 그들이 주도할 수밖에 없고 표준도 계속해서 영미권이 만들어 와요. 그러니까 결국 영미권 학자들이 자신들이 만든 표준이 한계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대로 고발하는 그런 책이 쓰여진 셈이고요. 짧은 책으로 이제 저널리즘 선언이라고 쓰기 위해서 꽤 많은 노력을 하긴 한 것 같아요. 근데 과연 독자가 누구였을까에 대한 궁금증은 사실 좀 있습니다. 저는 이 책 굉장히 어렵게 읽었거든요. 작가님은 좀 술술 읽히셨어요? 아니, 이 책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이걸 먼저 제가 여쭤봤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저널리즘 매니페스토인데 원제목이 공산당 선언을 오마주해서 그렇죠. 이 시리즈를 만든 거거든요. 진짜요? 네. 그중에 저널리즘이라는 주제를 그래도. 가지고 그 공산당 선언처럼 명료하게 무엇이 문제인지 진단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야기하자는 취지로 이 시리즈를 하고 있어요. 저널리즘인데 이 책은 내용이 정말 훌륭합니다. 저는 이 책 보면서 저널리즘 관련 책에 어떤 책에서도 저에게 주지 못한 정도의 그런 압축된 그런 시각 이런 걸 줬고요. 근데
이제 학자가 어떤 존재인지도 잘 보여줘요. 학자란 예, 쉬운 문제도 어렵게 말하는 사람. 맞아요. 전 진짜 정준희 교수님 앞에 이 추천사 쓰셨잖아요. 네. 그것만 붙잡고 갔습니다. 그걸 보시면 책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추천사를 꼼꼼히 보시고 책을 보시면 이해하시기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혹시 읽게 될 독자들을 위해서 미리 제가 각주를 하나 달면 다 이해하시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 세부 사항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보도 사례, 저널리즘 역사에서 널리 알려진 사례들이 엄청 많은데 우리가 몰라요. 그거를 다 알려고 그러면 책을 못 읽어요. 그러니까 이해 안 되는 거는 그냥 이해 안 되는 대로 읽고 지나가고 그래도 큰 돌은 그물에 걸리는 것처럼 큰 고기만 잡으면 돼요. 그물 쳐가지고 멸치 같은 거 다 빠져나가고 해도 돼요. 참돔 이런 거 큰 애들만 그물에 남아있을 거거든요. 그것만 딱 건져 올려도 이 책은 읽을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그래서 말씀처럼 그냥 건너뛰어서 읽는 것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어떤 거냐면 이분들의 주장이 학자들로서는 사실 주장하기가 굉장히 꺼려지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언론을 비판한다고 해도 궁극적으로 언론을 옹호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네. 학자들은. 언론이 망하는 걸 보고 싶지는 않거든. 어느 정도는 옹호해주면서도 핵심을 옹호하면서도 문제점을 정확하게 좀 짚으려고 하는 이 사이에 선타기가 참 어려운 문제예요. 안 그러면은 이제 다 배반자로 이제 되는 거죠. 이게 참 어려웠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좀 애매함이 좀 남아있는 측면들이 좀 있긴 있을 겁니다. 오늘 두 분이 이제 가이드도 제공해 주시고 전문 지식도 주셔서 아마 좀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책에 들어가기 앞서서요. 잠시 광고 보시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저희가 매회 이 알북에서 소개하는 책을 추천해주고 싶은 사람을 봤거든요. 저는 이 저널리즘 선언은 뭔가 고민이 많으신 1년차 기자분에게 추천하고 싶다. 나 기자 됐는데 이거 맞아? 이상한데? 나 이거 맞나? 선배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라고 하실 때 이 책을 읽으시면 이제 앞으로 기자 생활을 하실 때 가이드가 될 것 같다. 이런 느낌 받았습니다. 기자 생활을 할 때 애로사항이 많이 생겨요. 저는 두 부류인데요. 하나는 일단 언론학자들이 읽으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특히나 우리나라 언론학자들. 언론학자라고 얘기하고 저널리즘을 공부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안 공부한 분 대다수거든요. 네. 이름이 교수니까 나는 저널리즘 했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특히나 이거는 되게 소수 학문이에요. 언론학 안에서도 저널리즘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거 쇼츠로 뽑아주세요. 근데 정말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이거를 보시면 크게 두 가지 망이 나올 거예요. 되게 진지하게 아니 그래도 너무 했던 거 아니야? 라는 거랑 또 한 분은 드디어 터질 게 터졌구나. 얘기할 게 얘기됐구나. 라고 이제 나는 얘기 못했지만 이 사람들이 얘기했구나라고 그 두 가지 반응으로 되게 상반되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끼리 얘기하던 게 책으로 나왔구나. 네, 그러니까 특히나 영미권 학자들이 드디어 저널리즘이 끝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 버렸구나. 예. 이 부분에서 아마 반응이 나올 거고 저는 또 한 부분에서는 저는 이제 시민단체나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러니까 개혁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개혁이 얼마나 어려우며 잘 안 될 가능성이 높은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이 책이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 사실 이래 얘기해봐야 쓸데없는 일이면 잘 알지만 한겨레 기자분들한테 권하고 싶어요. 왜 한겨레가 어려워졌는지를 진짜 알고 싶다면. 그리고 한겨레가 대한민국 저널리즘의 한 축으로서 창간했을 때
그 열화와 같은 시민들의 그런 투자와 헌신이 왜 나왔는지, 그 지금은 왜 그게 다 사라졌는지, 그거를 알고 싶다면 이걸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뭐 그래봤자 아니겠지만. 자, 그럼 지금부터 저널리즘 선언을 통해서 친윤 언론 또는 한국 언론 탐구 생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책이 1부부터 5부까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1장에서는 보면은 저널리즘이 왜 위기인가라고 하면서 저는 좀 충격을 받았던 게 이 저자가 하는 얘기가 이 선언서의 목적은 언론의 이상과 현실 사이의 거리를 좁힘으로써 언론을 자기가 속한 세계로 돌아가게 하는 데 있다라고 하면서 언론이 만약에 지난 영에 안주하기를 멈추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런 과정 없이는 저널리즘은 미래는 없다. 소멸할 거다. 이렇게 지금 쓰고 있더라고요. 소멸할지도 모른다라는 위기의식. 이게 어떤 면에서 이 저자들이 위기라고 보는 겁니까? 일단 소멸이 뭐냐부터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소멸은 그러면 신문이 사라지는 거야, 방송이 사라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영어 쓰는 애들이 흔히 이제 쓰는 것 중에 as we know it이라는 표현이 중간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아는 그것들은 사라질 것이야. 근데 이거고 또 한 가지는 당신들이 이상으로 생각하는 저널리즘은 사라질 것이야. 요 부분이에요. 저널리즘적 행위는 살아남죠. 예, 정보 욕구가 있는 한 누군가는 정보를 생산해서 팔아먹건 전달하는 것들은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알고 있던 바 그리고 근대가 만들어낸 전형적인 형태의 저널리즘은 소멸해 가고 있고 소멸할 수밖에 없다.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죠. 지금 그 말씀 하셨을 때 저널리즘의 정의, 네. 데피니션을 어떻게 하세요?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하나는 저널리즘은 사람들에게 일상적으로 정보를 뉴스의 형태로 공급하는 것, 이제 새롭다라고 얘기하면서 공급하는 것. 두 번째로는 이제 그게 뭐냐면 민주주의 한 기관으로서 권력을 감시하고 시민들에게 정보 선택의 어떤 가능성을 높이도록 하는 굉장히 중요한 매개 기관이다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거는 살아남는다는 거죠. 그렇죠. 예. 네, 두 번째 게 위험한 거죠. 상당히 위험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저널리즘의 정의에 대해서는 이 책 112쪽에 보면 저자들이 허버트 겐스라는 학자의 말을 인용해서 정의를 내렸던데 네. 저는 이게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예. 저널리즘은 무엇이 뉴스인지 결정하는 과정이다. 그렇죠. 이게 되게 매력적인 정의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지금까지 결정해 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어떤 주체가 있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게 뉴스야 라고 주면 사람들은 이게 뉴스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이게 소멸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어떤 다른 게 들어온다는 거죠. 이 과정 자체는 없어지지 않으니까. 예를 들면 철학 논쟁에서 흔히 있었던 것처럼 숲에서 아무도 듣지 않는데 소나무가 쓰러지면 그 소나무는 쓰러진 것인가 아닌가 네, 이거거든요. 예. 뭐 아무도 모르면 그것은 그런 사실이 없는 것처럼 없는 게 되는 거군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론이라고 부르는 건 소나무 쓰러진 거 맞는 거잖아. 근데 아무도 안 들었는데 그 소나무가 쓰러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거를 알려주는 게 이른바 이제 저널리즘 기관의 이제 책무인데 그 얘기는 뭐냐면 쓰러졌는데도 안 알려주는 경우도 많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뭐는 쓰러졌고 뭐는 안 쓰러졌어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는 힘을 갖고 있던 게 이제 바로 언론 기관들인 거죠. 우리가 아는 저널리즘. 근데 이 책에서는 위기다, 소멸한다라고 시작하거든요. 네. 그럼 거기서 말하는 위기라는 거는 뭘 말하는 건가요? 예를 들면 사람들이 다 이제 다 스마트폰을 들고 숲으로 몰려가요. 그래서 저널리즘 기관들은 아무도 소나무가 쓰러졌다고 얘기하는데 저기 봐 쓰러지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막 늘어나 있는 거죠. 그러면 저널리즘의 기관들은 어떠냐면 저거는 믿을 만한 정보가 아니야. 편향됐거나 뭐 어떤 이유거나 질이 낮거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어느 순간 처음에는 좀 그런가 싶다가도 현장으로 몰려가 있는 수많은 카메라들에 오히려 이제 집중을 하게 됩니다. 네. 네. 내가 봤는데 쓰러졌는데. 그렇죠. 봤는데 보도되고 있는데 저쪽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못 믿겠네,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자 일단 내가 고른 뉴스만 봐. 내가 있다고 하면 있는 거고 없다면 없는 거야. 라고 하는 저널리즘은 따라서 현실적으로 지금 장벽에 부닥쳐버린 거죠. 되게 학술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예. 우리 그냥 저널리즘 연구자가 아닌 그냥 보통 사람으로서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가 아는 저널리즘이라는 것은 언론사가 있고요. 그 언론사에는 기자가 있고요. 뭐 논설위원이 있고요. 뭐 사설 쓰는 주필도 있고요. 하여튼 이런 기관이 있어요. 어떤 기관이 있어서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 중에 이런 게 뉴스야를 그들이 결정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방송으로 내보내거나 신문으로 내보내요. 그럼 우리 독자나 시청자들은 이게 뉴스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이게 저널리즘이에요. 우리가 아는. 근데 이제 이게 왜 위기에 처했냐면 이제 우리나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기레기 그래요. 기레기. 이 기레기라는 말은 난 너 안 믿어 라는 뜻이에요. 기자 더하기 쓰레기. 예. 예. 난 너를 믿지 않아. 불신. 그러니까 이 지금까지
무엇이 뉴스인지를 결정하는 과정을 지배하던 이 언론 기관과 그 기관 종사자 그들이 보도하는 내용에 대한 불신. 이거 신뢰를 못 받으면 위기죠. 그렇죠. 네. 두 번째는 연관되어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사지를 않아. 그러니까 돈 내고 신문 구독을 안 해요. 아, 맞아요. 아까워요. 재활용 그 폐기물 버리러 가보면 제가 사는 빌라에 18가구가 사는데 신문지가 한 장도 안 나와요. 그 신문지는 다 어딨냐? 동남아 국가에 막 두리안 파나고 이런데 지금 우리나라 신문지가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안 내니까 이 언론 기관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 이것도 위기죠. 그럼요. 예. 그러니까 믿어주지도 않고 먹고 살기도 힘들어. 그러면 위기죠. 근데 이 책에서 이 지적하는 것 이상으로 한국의 저널리즘도 굉장히 위기라고 느껴져요. 최근에 그 영국의 옥스퍼드대 부설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가 발간한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3이 있는데 거기서 보니까 한국의 뉴스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전년도보다 2% 낮아졌어요. 28%인데 이게 어떤 수치냐면 아시아 태평양 국가 중에서 최하위 꼴찌라 그래요. 한국의 저널리즘은 이거 이상으로 상당히 위기인 거죠. 사실 요 수치의 전년도 전전년도 수치를 보잖아요. 전 세계 거의 꼴찌급이었습니다. 아, 전 세계 꼴찌예요? 예. 아. 예, 거의 꼴찌급이었고요. 그 밑에서 1, 2등 정도를 이 앞다투는. 본문에도 조사 대상 국가 중에 대한민국이 꼴찌라고 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네, 이 책에. 근데 저는 오차 범위 안에서 꼴찌이기 때문에 이 대세상에 큰 차이는 없다라고 오차 범위 안에서 꼴찌다. 보고요. 왜 그럴까? 우리나라 신문이 유독 50개국에 가까운 데 중에 제일 정말 질이 낮아서일까? 그건 아니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대치에 비해서 우리나라 언론의 실제가 너무 격차가 커서 그래요. 아, 기대치에 비해서. 예. 그래서 생기는 국민이 잘못했네. 그러니까 너무 기대치가 기대하셔서. 올라와 있는데 저널리즘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갭이 훨씬 더 커진 거죠. 그러니까 이 정부의 언론관이 어떤가? 뭐 어떻게 느끼셨어요? 언론관이 없습니다. 없다. 체계적인 관이라는 건 체계적인 거잖아요. 예, 예. 모든 어떤 관도 없어요. 없어요. 예. 아니 교수님 오늘 너무 교수님 같으십니다. 관이라는 게 없다. 예, 관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언론을 대하는 태도만 있을 뿐이지 언론에 대한 체계적인 자기 생각이 없어요. 그럼 태도가 뭐냐? 이제 이건데 두 가지죠. 하나는 말로는 자유를 얘기하지만 실제로 언론 자유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예, 이런 모순적인 태도로 드러났고요. 이게 관이 없는 이유가 자기의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할 정도로 관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저는 이걸 어떻게 학술적으로 분류할까 좀 고민이긴 한데 이걸 단순히 독재, 다시 말하면 우리 민주화 이전으로 돌아간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코끼리가 예. 도자기에 대한 어떤 식견을 가지라고 우리가 기대할 수 없잖아요. 지금 이게 도자기 박물관에 들어있는 코끼리 같은 정권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민주화 이전의 독재 정권은 권위주의 정권이니까 반자유주의가 명확했어요. 네. 예. 근데 지금은 민주화 이후의 정권이기 때문에 말로는 어쨌든 자유주의를 계속해서 얘기하거든요. 권위주의적이어서 그러냐? 그게 아니라 뭐랄까 대단히 자의적이어서요. 자의적이라는 건 뭐냐? 내 멋대로 하고 싶어하는 측면들이 있는 거죠. 순수해서. 자기의 욕망에 충실해서. 예.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되게 민주적 지도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기존의 권위주의 지도자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들은 나를 숭배하고 되게 잘 따르고 비판하더라도 적당히 잘 비판하면서 인정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몽둥이를 들지 않으면 안 쫓아오는 거야. 네. 그냥 놔두면. 보기에는 99%가 친윤 언론인데도 본인 생각에는 24시간 정보를 욕만 하는 언론으로 그렇게 보이는 실제로 거야. 발언도 그렇게 나왔잖아요. 어. 그래서 몽둥이를 안 들고도 그냥 김치찌개 끓여주면 맞아요. 예, 좋은 민주적 지도자로 받들어 줄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으니까 당황을 한 거죠. 이른바 기자회견도 안 하고. 도어스태핑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안 만날라 그래요. 그리고 문제 있는 거는 몽둥이로 때리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는 언론관이라는 말을 붙일 수 없는 수준인 없죠. 거네요. 그렇죠. 예. 우리가 그 지난주에 너무 고급진 표현이었네요. 검찰의 심장부에서 예. 한동수 변호사하고 그 얘기했잖아요. 예, 맞아요. 검찰총장 시절에도 그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감찰부장이 오면 회의에도 나오지 말라 그러고 첫 상견례 할 때 악수도 안 하잖아요. 그리고 보고하러 갔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 보고하니까 나도 가라 때릴 그러고. 듯이 다가왔다고. 한 대 맞는 줄 알았다고 그러니까 그 그러셨어요. 순수한 거야. 자신의 감정과 욕망에 그냥 충실한 거야. 어린아이 같이. 예, 그러니까 예. 순수하다는 것을 어떻게 볼 거냐 이 문제하고 그토록 순수한 사람이 권력을 잡는 것을 어떻게 볼 거냐 이거는 완전 다른 문제예요. 굉장히 위험하게 느껴지네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뭐 날리면 바이든 쪽팔려서 어떡하냐 이 얘기도 아니 나는 아무리 들어도 내 귀에는 바이든으로 들리는데 날리면으로 들리는데 자기들은 바이든이래. 그러고 이제 국민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주십시오. 자세히 자기들은 들어보시면 바이든이 아니고 날리면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국회의원 후보로 나가서 지금 막 당선이 되네 마네 하고 있어. 그리고 그거를 자막에
날리면이라고 붙였다는 이유로 MBC를 전용기를 안 태워. 이런 게 순수한 거야. 무슨 흉계가 있다든가 아주 음흉한 어떤 의도가 있다든가 이런 뭐 결코 그렇게 내놓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저희가 한 말이 무엇인지를 본인이 얘기하면 될 텐데 본인은 기억을 못해. 무슨 말을 했는지. 그렇죠. 그리고 전문가 보고 들어보고 무슨 말인지 찾아내래. 그랬더니 전문가가 나와서 바이든도 아니고 날리면도 아니고 확정할 수 없어. 이렇게 그 법원에서는 그 날리면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 정정 보도하고 손해배 상감내. 우리나라가 정말 이게 지금 어마무시합니다 지금. 그런데 무슨 거기다 언론관을 우리가 묻겠어요? 관은 없어. 바이든 날리면 사건은 지난번 포스트 추루스하고 연결하면 전형적인 탈진실 사건이거든요. 맞아요. 네. 예. 그러니까 예전에 독재 정권은 진실을 은폐했어요. 은폐. 그러니까 보도 못하게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고 이랬는데 이거는 보도는 다 돼. 근데 보도를 바꾸려고 해요. 군인을 파견해서 바꾸는 게 아니라 나는 권력이 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있었던 사실을 부정해요. 근데 아무나 부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권력이 있는 자들만 부정했을 때 부정이 먹혀요. 근데 실제로 먹혔잖아요. 네. 사법부도 움직였고, 언론도 움직였고. 그게 이제 교훈이 되면서 이제 나한테 불리한 거는 내가 권력을 써서 다스리면 된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하죠. 자, 이 책의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널리즘의 몰락, 소멸, 위기. 첫 번째 원인으로 꼽는 것을 엘리트가 나옵니다. 그 이 책의 구조를 좀 우리 시청자들께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소멸의 위기에 처한 이 우리가 알던 저널리즘의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 그걸 보면 원인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누가 저널리즘을 지배했느냐, 누가 뉴스가 될 것과 안 될 것을 결정했느냐. 이게 엘리트, 이 책에서는 엘리트로 표현했어요. 엘리트들이 모여서 그걸 했어요. 엘리트들이 이걸 할 때 그러면 이걸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걸 하지 말아야 돼, 이런 규범을 만들었어요. 그게 저널리즘의 규범이에요. 첫 번째가 주체, 두 번째가 규범. 그 다음에 이런 규범을 잘 지키든 안 지키든 여하튼 이런 규범을 뭐 따르려고 노력하면서 이 엘리트들이 이게 뉴스야라고 만들어가지고 쐈어.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수용자. 이 삼박자가 잘 맞아서 우리가 알던 저널리즘이 100년 동안 존재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세 개가 다 지금 위기에 빠졌다. 세 개가 다 지금 흔들렸다. 이 책에서 가장 비학술적인 용어 중에 하나가 엘리트예요. 엘리트는 사실 이렇게 분석적인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데피니션을 안 했어요. 안 했죠. 예. 이 책에서 말하는 예. 우리 엘리트는 정확하게 뭘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대중들의 감성에 호소한 부분입니다. 이게 당신들이 생각하는, 당신들이 미워하는 엘리트. 잘난 놈들. 그렇죠. 예. 지식인? 잘난 놈들. 지식인을 돈 포함해서. 많고 권력 많고 이게 뭔가 이렇게 의시되는 놈들. 이쪽 사회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기성, 기득권 또는 제도권. 요게 그래서 나중에 제도란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건 잘 나가는 사람들이고 잘 나가는 사람들의 관점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의 생각을, 잘 나가는 사람들의 표현으로 그렇게 해서 뉴스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알던 저널리즘은 철저히 그런 엘리트가 만들어내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네. 저널리즘. 여기서 엘리트의 의미가 우리가 혼동하는 게 엘리트하면 사실은 우리는 또 약간은 무서워하거든요. 미워하지만 그게 뭐냐면 서울대 하버드 나왔고 뭐 예를 들면 기재부 장관을 했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은 사실 그런 삶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학벌을 일단 딱 들으면 약간 무서워해요. 박사. 뭐. 그렇죠. 뭐 타이틀, 학벌 뭐 이런 거니까. 그래서 엘리트는 뭔가 있고 그러니까 권위가 생겨요. 공포와 권위는 같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귀를 기울이게 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엘리트는 반드시 뛰어나지만 엘리트가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거라고 믿지만 네, 그 플러스 사람이 알파가 실제 있어요? 뛰어난 사람일 수도 있지만 네. 아니 아버지를 그치. 이건희 만났으니까 사실은 회장이 됐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그러네요. 예. 예컨대 그런 경우는 그냥 상속으로 그렇게 된 건데 그렇죠. 지읒 디귿 신문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금 거기에 이제 무슨 논설위원이다, 선임 기자다, 대기자다 이렇게 해서 칼럼을 쓰잖아요. 어마어마한 확신으로 가득 찬 칼럼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얼굴에 침 뱉는 칼럼도 있고요. 누구를 되게 훈계하는 칼럼도 있습니다. 근데 그 칼럼들을 이렇게 읽다 보면 그렇게 잘 쓴 칼럼이 아니에요, 글이. 제가 글 쓰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으로서 절대 잘 쓴 글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은 그것이 포탈의 탑에 오르고 옛날 같으면 막 100만 부 종이에 찍혀서 나가기 때문에 자 엘리트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엄밀히 말하면 엘리트와는 완전 거리가 멀어. 형편없는 글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 자신은 자신이 엘리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대중들도 이렇게 큰 신문에 이게 김영 칼럼이 실리니까 엘리트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어떤 식으로든 그게 능력에 의해서건 뭐 운이 좋아서건 그 자리에 가잖아요. 가면 자원을 쓸 수 있잖아요. 예. 힘이 생기죠. 그러니까 힘이 생기면 그게 뛰어남의 증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뛰어나서 갔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2장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네. 이 책에서 엘리트 정보원과 함께 해온 저널리즘에 대한 책 속 비판글이 있어요.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스튜어트 홀의 말을 인용을 하고 있거든요. 스튜어트 홀이 보기에 62쪽입니다. 저널리즘은 엘리트 정보원의 루틴과 관점에 너무 과도하게 의존해 보도함으로써 민주적으로 기능하는 데 실패했다. 그는 언론의 이러한 경향을 정치적 실패이자 헤게모니와 엘리트 이익을 확고히 하기 위한 메커니즘으로 보았다. 이렇게 어려운 말이에요, 그죠? 네. 예, 비판하고 있습니다. 해설 좀 해주세요. 이게 뭔 말인지. 이게 하필 또 스튜어트를 또 인용을 하셔가지고 아, 그분 어려우신 분인가요? 예, 이렇게 문화연구계의 제일 이렇게 유명한 거두인 분인데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BBC도 비판하고, 그러니까 좋은 언론인데도 예, 비판하고 이게 왜 기성 질서를 유지하는 데 쓰이는가를 비판했던 좀 더 좌파적인 학자니까 좀 더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여기서 헤게모니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헤게모니, 그러니까 스튜어트는 헤게모니 아시지만 이제 그람시의 개념을 가져와서 쓰는 사람인데. 아시지만 이제 그람시의 개념을 가져와서 쓰는 사람인데 왜 자본주의는 안 망하지? 왜 이 문제 있는 사회가 여전히 유지되지? 그거는 얘네들이 폭력으로 다스려서가 아니라 자본주의적 질서가 세계에서 유일한 질서고 가장 뛰어난 질서라고 믿게 만들기 때문이야. 그게 이제 헤게모니적 질서인 거죠. 그러니까 뭔가 도덕적인 지도력이 있는 거예요. 옳다고 믿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사람 잘 살 수 있고 그게 자본주의야. 그렇죠. 예. 우리는 언제나 성공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사회들은 저쪽 북한 사회나 이런 데들은 봐 쫄쫄 굶고 있잖아. 게을러서 이런 그래.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기구가 어디다? 언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적 질서가 사람들에게 올바른 신념으로서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학교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대중매체라는 거예요. 대중매체가 일상적으로 자본주의적 삶이라고 하는 거를 가장 훌륭하고 안정적이고 멋있는 삶이라고 알려줌으로써 사람들은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적 질서에 동의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엘리트 지배 질서에 언론인이 깊숙이 들어가서 자신이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그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게 이제 스튜어트 홀의 주장인 거죠. 아니 이렇게 쉽게 쓰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말이야. 처음부터 이렇게 쉽게 진짜 좀 이분들 써주지. 진짜 너무 많이 배웠어.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엘리트의 몰락, 뭐 균열은 어떤 현상을 의미하나요? 이게 실제로 균열하고 몰락한 거를 말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그렇게 취급받는 것을 또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다 중요한데요. 하나는 일종의 판타지가 걷어진 거야. 환상이 걷어진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수없이 보잖아. 하버드 출신인데 나보다도 말 못하네 라든가. 아니 서울법대 출신 대통령. 환상이 무너지는 게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되게 웃긴 사람들이고 아닌 사람들도 되게 많거든. 그래서 우스워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일단 엘리트가. 두 번째로 엘리트가 사실은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채 전문성이라는 게 되게 떨어지는 현상도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코로나 시기에 의사라는 이름 달고 백신 부정론 펼쳤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예, 있어요. 이들은 정치적인 어떤 것에 눈이 돌아갔을 뿐이지 자신의 과학적 지식으로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신의 전문성을 위배하는 엘리트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체계가 흔들리고 있고 무너지고 있고 적어도 무섭지 않게 된 사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건 문제점도 많아요. 사실 믿을 땐 믿어야 되는데 못 믿는 현상이 나타나죠. 두 번째, 대의제 민주주의의 실패입니다. 엘리트주의는 결국 대의제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뭔가 뛰어난 사람들이 우리를 대신하고 그들끼리 꿍짝꿍짝하면 우리끼리 얘기하는 것보단 좋은 결론이 날 거야 라고 믿는 것에 대한 불신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결국에는 내가 대리자인데 쟤는 왜 내 의견을 안 받고 지들끼리 꿍짝꿍짝해서 해 이거거든요. 한국이 사실 되게 대표적인 예인데 그렇죠. 우리는 절대 내각제 안 받아들이려 그러잖아요. 네. 이제 내각제가 바로 그 엘리트 대의제 민주주의를 정확히 보여주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한국은 이게 굉장히 또 강한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적 대의라든가 사회적 대의에 대해서 나는 부정하고 내 입으로 직접 말하겠어 라고 하는 욕망이 엄청 강해진 거죠. 이 균열하고 몰락은 좀 다른 양상인데 예. 우선 균열은 자기들이 그동안에는 엘리트들끼리 언론기관을 운영을 하니까 자기들이 용인할 수 있는 어떤 범위가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를 벗어나잖아요. 벗어나면 그 사람들 인터뷰도 안 하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보도에 반영도 안 해줬어요. 그러고도 멀쩡하게 20세기를 100년 동안 이걸 해왔는데 근자에 들어서 그 범위를 벗어나는 발언을 막 하는데 대중들이 엄청나게 좋아하는 사례들이 생긴 거예요. 트럼프. 예.
전형적이죠. 트럼프는 미국 사람들 중에는 트럼프를 정치인으로 안 보고 그냥 예능인 비슷하게 보는 사람도 많대요. 당신 해고야 뭐 이런 시절처럼. 예.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입에 올릴 수 없었던 말들을 막 해요. 근데 그런 말들이 자기 마음에도 일부 있었거든. 그렇죠. 근데 그거를 트럼프는 막 말을 해.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잖아요. 근데 그거조차도 이제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저널리즘이. 그러니까 엘리트 집단이라는 것이 하나의 합의를 바탕으로 사회를 끌어가는 집단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엘리트 집단도 도저히 화합해서 하나로 묶어갈 수 없는 그룹들이 존재하는 시대로 왔고요. 이게 균열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적어도 야, 선을 넘으면 안 되지 해서 모두가 선 안에서 엘리트들이 머무르는 이 시대가 지나가 버렸다는 거. 이게 이제 언론의 고민이고. 네. 두 번째는 몰락인데 지적으로 탁월하지 못해 이제는. 그러니까 오랫동안 저널리즘의 종사자들은 지적으로 탁월한 집단으로 인지되어 왔어요. 지금 우리 한국 예를 들면 기자, 엘리트야? 지적으로 탁월해?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아. 그냥 회사원 같아. 권위를 부여를 하네. 언론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30년 전만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동아일보 기자 이러면 와, 그죠? 그때는 한국일보 1등 신문인인데 한국일보 기자 이러면 우와. 한국일보 문화부장 이러면 어휴. 시중에 나오는 모든 책이 다 책상으로 오고 거기서 그 문화부장님이 한국일보의 신간 소개란에 서평란에 어떤 책을 뽑냐에 따라서 판매고가 그렇죠. 확확 좌우되는 이런 엘리트였어요. 근데 지금은 신문사 문화부에 책을 안 보내. 내 책은 안 보내요. 보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 독자들이 신문에 그 무슨 서평이 나봤자 사지도 않아. 그거보다는 인터넷 서점에 MD의 선택. 그래서 거기 오르는 게 더 많이 팔려. 그러니까 이게 저널리즘의 종사자들이 엘리트로 인정 못 받아요, 이제. 인정을 못 받는 정도가 아니라 경멸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게 기레기라는 말이에요. 몰락. 그럼 이런 위기죠. 근데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는 엘리트 또는 엘리트에 대한 대중의 인식, 뭐 엘리트 자체가 문제라면 사실 그들이 제공하는 정보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럼 그 정보를 받아서 언론이 쓰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문제의식이 드는데 제가 최근에 요 비슷한 사례라고 느꼈던 게 그 도태우 후보의 5.18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5.18에 북한군이 개입됐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그래서 전 이 발언 자체가 어떤 표현의 자유든 뭐 어떤 시장에 나올 수 없는 뭐 재판으로 치면 각하다. 이건 논쟁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거를 나경원 의원이 뭐 공관위에서 충분히 논의해봐야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국힘의 뭐 위원회에서는 뭐 다양한 의견을 존중해야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이거를 언론들이 막 받아 쓰는 거예요. 네. 다양한 의견 막 이러면서 뭐 논의해봐야 되는 가치가 있는 것처럼. 네. 야, 이거 진짜 문제 아닙니까? 사실 자유주의적 합의라고 하는 건 엘리트 시스템하고 정확히 일치하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만 얘기하자. 네. 이상은 얘기하지 말자. 사회를 위해서.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합의의 크기를 좀 키워서 기존의 엘리트 위주로 그냥 선별하는 게 아니라 대중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합의의 규모를 만들자. 그리고 나서 이 합의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은 철저히 배제하자. 사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와야 되거든요. 5.18 문제는 합의의 규모를 키워서 충분히 그 안에서 5.18에 대한 부정은 보도하지도 말고 논의하지도 말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마치 트럼프식의 이제 것처럼 여기에 있으니까 이거는 외로 얘기해가지고 새로운 어떤 그 시각을 잇는 것처럼 또 다양성을 이제 발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트의 균열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된 것 같은데 엘리트의 몰락에 대해서는 더 얘기할 게 있는 것 같아요. 예컨대 총선 여론조사가 그냥 2월 첫째 주부터 오르기 시작했던 여당의 지지율이 3월 셋째 주 들어가면서부터 1월 이전의 지지율로 회귀하는 양상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2월과 3월 초까지의 총선 여론조사는 무엇이었지? 이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거의 모두 친윤 성향인 언론들은 그걸 다 기정사실화하고 그러니까 거기 나온 숫자만 보도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된 이유를 뭐 이재명이 방탄 공천을 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무슨 비명 횡사, 친명 횡재 뭐 이런 프레임으로 그냥 그 데이터 자체가 모든 얘기를 해주는 것처럼 했어요. 근데 MBC 100분 토론에서 했던 그 패널 데이터 같은 건 패널 데이터는 변화가 없는데 그러면 엘리트라면 왜 MBC라는 공영방송에서 했던 패널 데이터는 민심의 변화가 없는데 다른 언론이 크게 보도했던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이렇게 큰 정당 지지율의 변화가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MBC는 그 친민주당이야 이런 식으로 넘어갔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자기들은 그냥 여당이 이기는 모든 여론조사를 막 엄청나게 데스특필했어요. 일반 여론조사도 그렇지 않은 조사도 있었지만. 근데 이런 행위를 하는 언론인들을 엘리트라고 볼 수 있나? 그러니까 데이터에 대한 어떤 심층적인 그렇죠. 연구도 네. 없고 아니 일기예보 중계방송한 건 누구나 해요.
창문 열어서 보고 비 오네. 지금 비 옵니다. 이거를 비평이라고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이런 기자들과 비평가들이 맞아요. 아니 우리가 일기예보를 하라는 거지. 그건 비평하는 나도 하지. 사람들한테는. 일기 중계를 하는데 중계도 잘 못해. 이쪽에는 비 오지만 저쪽에는 해가 쨍해서 그냥 소나기입니다. 장마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엘리트로 인정할 수 있어요? 이거는 아니지 않나? 그리고 저널리즘의 밖에서 그 데이터들에 대한 토론과 분석과 이런 것들이 진행된 반면 우리가 알던 저널리즘 안에서는 안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네. 그게 되게 재밌는 게요. 예. 2016년 대선에서는 정확히 진보 쪽에서 나타났던 현상이거든요. 예, 트럼프는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는데 표본 조사에선 지속적으로 클린턴이 높게 나와요. 그리고 그걸 보도하는 언론들은 대부분 리버럴들, 약간의 진보파들이기 때문에 트럼프의 부상을 도무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힐러리가 이긴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힐러리 클린턴이 이긴다고 대부분이 다 예측을 하고 그렇게 밀고 갔어요. 근데 그게 정확히 반대로 이제 나타난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어느 쪽의 엘리트든 간에 원래 엘리트라는 말씀처럼 데이터에 오히려 충실하고 사람들의 마음의 변화를 추적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의외로 확증 편향이 강하다는 겁니다. 예, 자기한테 맞는 거는 받아들이고 안 맞는 건 배제해. 근데 배제의 논리가 정파성으로 배제하는 거죠. 예를 들면 김원준의 여론조사 꽃을 배제할 이유가 데이터적인 이유로 배제하는 게 아니거든요. 안 맞을 거야. 그냥 그렇게 예, 얘기하잖아요. 저기선 저렇게 조사했으니까 네. 아 저거는 편향적일 거야 라는 이유로 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한겨레 경향조차도 여론조사 네. 꽃은 보도를 안 해요. 근데 적어도 우리가 녹화를 하고 있는 3월 셋째 주, 지금 둘째 주죠. 셋째 주 들어왔습니다. 3월 셋째 주의 상황을 보면 2월에 그렇게 여당이 앞서는 여론조사를 내놨던 거의 모든 여론조사 기관들의 조사 결과가 그 2월 중하순에 여론조사 꽃이 냈던 여론조사 결과에 수렴하는 경향을 네. 보이고 있잖아요. 그 저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아니 학교 다닐 때 통계학도 배우고 다 배우잖아. 왜 데이터를 안 들여다보지? 그 제가 그 유승민 전 의원이 우리 백분 토론 그 나와가지고 다른 조사는 다 이렇게 여당이 좋은데 왜 MBC 패널 조사만 이렇게 10% 넘게 여당이 지냐? MBC에서 이거 문제가 있으니까 뭐 중단하든가. 그거는 사실 공공연한 위협 아니에요? 예. 아니, 저는 사회자님 구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그렇게 느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정보인데 정보를 이런 식으로 다루는 언론인을 우리가 엘리트로 인정할 수 있냐? 나는 못할 것 같아. 근데 지금 대다수 언론이 약간 정부 기관지처럼 느껴지는 면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그러면은 우리나라 언론이 엘리트들에 의존하기 때문인 건가? 이것도 좀 의문인데, 그러면은 어떤 정부 하에서는 굉장히 친정부적으로 언론이 받아쓰고 어떤 정부 하에서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받아쓰거든요. 이건 왜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의외로 되게 복잡한데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독재 시기에 사회자 언론이 구출 성공했습니다. 예, 그대로 엘리트, 그때도 엘리트 시스템이었거든요.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더 엘리트 시스템이었죠. 왜냐하면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만 엘리트가 아니었지. 그렇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엘리트였거든요. 맞아요. 총리부터 장관부터 네. 해서 기자까지 다 엘리트였어요. 근데 그들이 독재자에게 부역을 한 거죠. 엘리트들이. 근데 이제 민주화 이후로는 이제 그러지 않아야 되잖아요. 엘리트들이 어떤 면에서는 자유롭게 방출이 된 겁니다. 자신들의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훈련이 안 됐어요. 네. 안 돼 있는 상태에서 DJ가 이제 대통령이 되고 노무현 대통령이 등장합니다. 이분들은 엘리트가 아니거든요. 그들의 시각에는. 상고 출신들이고. 네. 기존 엘리트 구조에 있는 사람이 아니야. 특히나 DJ만 해도 그래도 인정해요. 왜냐하면 옛날부터 어쨌든 중요한 야당의 지도자로 있었던 사람이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절대 인정을 못한 거예요. 진짜 그 검사들의 대화나 뭐 기자들하고 할 때 네. 막 다리 꼬고 그대로 진짜, 드러나잖아요. 와, 진짜 화났어요. 네. 민주적 지도자로 선출됐을 뿐이지 우리 엘리트 시스템에는 너무나 안 맞는 인간이야. 그러니까 엘리트가 체계적으로 배제했죠. 이재명도 그런 식으로 배제하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데 이게 반반이에요. 겉으로는 엘리트가 맞거든요. 네, 서울대 출신에 법대 출신에 어쨌든 사시 붙고 검찰총장까지 했던 사람이고 대통령까지 됐으니까. 근데 행위는 엘리트가 아니야. 맞아. 아, 누가 진짜 엘리트인가? 트럼프적인 요소와 보통의 정상적인 엘리트적인 요소가 동시에 있잖아요. 아니요, 트럼프적인 요소 없어요. 트럼프는 되게 똑똑해요. 아니, 트럼프는 의전 실수를 하는 게 별로 없고요. 뭐 다운인가 10번지에 가서 뭐 빨간색 카페 깔렸는데 거기를 지나간다든가 이런 거 일체 없습니다. 트럼프는 소통을 엄청 잘해요. 그게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어떤 행동 양식에 내가 동의가 안 돼서 그렇지. 아, 그러니까 생각이 잘못된 것 뿐이지. 그 생각이 잘못됐다기보다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인데, 근데 자기 생각을 가지고 뭘 하는 걸 보면 엄청 똑똑하게 하잖아요. 나이가 많은데도.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도 물론 인정을 하는데 트럼프적 그렇죠. 요소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그거는 미국 우방국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폄훼가 될 수 있다니까. 공화당의 엘리트들이 사실은 트럼프를 싫어하거든요. 지금도 싫어하고 예전에도 싫어했어요. 아 그래요? 예. 공화당의 엘리트들은 신사스러움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럼요. 민주당의 지금 우리나라 민주당의 엘리트는 또 이재명을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엄청 또 많아요. 비슷한 민주당의 이유로 이제 국회의원 또 중에. 그렇죠. 정확히 뒤집으면. 예, 그냥 그 표가 오기 때문에 친명 행세를 하는 거지. 사실 내심 그렇게 존중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돌아서서는 마포대교 건너면서 아이씨 그래서 막 넥타이 푸는 건가요? 네. 근데 지금의 이제 보수적 엘리트들이 바라보기에 학벌이나 이런 것들은 엘리트가 맞지만 예를 들면 바이든 날리면 얘기를 들으면 인정하고 싶진 않거든요. 그렇죠. 욕설을 이렇게 저렇게 앞에다 대놓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마음대로 말하고 막 이러지 당황스럽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대놓고 깔 수는 없고 인정하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침묵하는 방법을 선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관지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이제 공포에 의해서 이제 끌려가는 애들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기회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 권력이 유지될 때는 최대한 열매를 따먹고 이 과실을 다 따먹었다 싶으면 버려야지. 아, 예, 그 시기를 보고 있는 거죠. 정확하신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 우리가 엘리트라고 인정할 수 있냐고. 나의 주장은 그거야. 이건 엘리트가 아닌 거니까. 그러니까 엘리트의 몰락이에요, 진짜. 맞아요. 그러니까 예. 그런 엘리트의 말을 그대로 받아쓰는 언론을 저만 해도 별로 들을 필요도 못 느끼겠고 별로 듣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엘리트가 뛰어나서 엘리트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오해에 상당 부분 가깝다라는 거. 그들을 다 무시하자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연에 의해서건 투쟁에 의해서 자원을 갖게 된 사람들이고 그들의 엘리트성은 어디 오냐면 엘리트의 지위를 유지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예, 그 부분은 확실히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뉴스인가를 결정하는 과정이 저널리즘이라는 이 정의를 다시 불러오면 예컨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그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었잖아요. 네. 막 텔레그램 문자 메시지 이런 거 막 나오고 막 나왔는데 봤더니 직전에 02로 시작되는 용산 대통령실 전화를 받은 통화 기록도 나왔고. 그러니까 지금 호주는 1급을 우리나라에 1급 정도의 공무원을 네. 대사로 보냈기 때문에 상호주의에 따라서 우리도 아무리 높여도 차관복급 정도를 대사로 보내야 돼요. 근데 장관 지내고 따끈따끈하게 뗀 지 얼마도 안 되는 사람을 거기다 보냈잖아. 장관을 했던 사람이 대사라고 하는 거는 주변 4대국 이런 수준이지 그렇죠. 호주 같은 데가 아니에요. 네.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아주 합법적으로 그 해외 도피를 시켰어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따라가서 취재하는 언론사가 MBC 하나밖에 없죠. 네. 아 저는 사실 우르르 따라갈 줄 알았어요. 네. 근데 MBC 기자들이 가서 거기서 관저 앞에서 지키고 있다가 출근하는 차에도 대고 대사님 얘기 좀 해요. 근데 그냥 씩 가는 이런 것들이 뉴스잖아. 내가 보기에 뉴스인데 대부분의 친윤 언론의 엘리트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이게 뉴스 가치가 없는 거야. 보도를 안 해. 이게 되게 배반적인 게요. 공익적 관점에서도 뉴스 가치가 있고요. 상업적 관점에서도 뉴스 그렇죠. 가치가 있습니다. 맞아요. 대박이야. 맞아요. 사실은 둘 중에 어느 하나도 이유라도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종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고 후속 보고 싶다고요 지금. 예. 그러니까 예전에 JTBC의 손석희의 JTBC라면 당연히 보내고 한 달 동안 할 겁니다. 그렇지. 아마. 호주의 암흑의 통치는. 근데 손석희의 JTBC가 공익적인 이유로만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때 상업적인 이유도 팽목항에 있는 계속 거예요. 기자 네. 두고 계속. 예, 그게 어쨌든 중계했어요. 대중의 관심하고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무시한다는 얘기는 정치적인 이유도 있지만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상업적 이익도 포기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이건 자기 배반적인 거죠. 대단히. 그러니까 엘리트로 인정을 할 수가 없다는 거지. 자, 내 말은. 그 다음 저널리즘의 이 몰락의 원인 3장으로 넘어가면 규범을 들고 있어요. 첫 번째 엘리트, 두 번째 규범인데요. 그러니까 언론인이 추구한 규범에 대해서 책 속 내용을 보면 101쪽에 규범에 대한 집착은 언론인을 포함한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소모적이고 불완전하고 엘리트적이며 시대착오적인 열망에 사로잡힘으로써 언론인들은 자신이 얼마나 규범적으로 수정되어야만 하는 존재인지를 드러내고 있다. 그들의 규범성은 현장의 조건으로부터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책에서 말하는 저널리즘 규범이라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뭐 사실 다 아실 거예요. 네. 아주 쉽게 얘기하면 뉴스공장 비판할 때 썼던 언어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객관성, 예, 공정성. 편향성, 뭐 이렇게 정파성, 뭐 이런 식의 관련된 문제들. 객관적이라는 게 두 가지가 의미가 있거든요. 사실만, 의견보다는 사실 쪽으로 보도를 해야 되고, 공정한 거는 균형을 잡아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고, 되도록이면 특정 정파에게 유리하지는 않게 해야 된다. 이거거든요. 흔히 말하는 규범,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일반적인 규범이에요. 근데 다들 이 얘기 나오자마자 짐작하시겠죠. 왜 그건 남 비판할 때만 쓰냐는 거죠. 예. 근데 이 책은 사실 그거보다 더 나아갑니다. 그냥 이 규범이 사실 되게 예외적인 규범이에요. 의외로 알고 보면 저널리즘 역사에서. 저널리즘의 역사의 거의 전반적으로는
쓰레기였습니다. 지금의 관점에서 이 규범의 관점에서 보면 왜냐 이게 제가 언론을 욕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요. 원래 그렇다는 거죠. 원래 그래요. 언론이라는 것의 출발점이 당파지거든요. 그래요? 그때는 언론은 돈이 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정당이 돈 돼 가지고 자기 목소리 하는 프로파간다로 시작한 거예요. 언론이라고 하는 건.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게 돈이 좀 된다 싶으니까 너무 당파적이면 오히려 잘 안 팔리니 많은 사람한테 팔려고 상업적인 언론이 나타나요. 그러면 비정파적으로 하는 게 낫죠. 왜냐하면 진보에서 얘기하면 보수 싫어할 테고 보수 얘기하면 진보 싫어할 테니 대중들한테 많이 팔기 위해서는 오히려 정파성을 없애는 게 나아. 그게 오히려 규범으로 잡힌 거예요. 그 여기도 팔고 저기도 팔게. 그럴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객관성이나 공정성이나 균형성이나 이런 식의 규범들은요. 알고 보면 처음부터 언론을 막 의지를 가지고 만들어서 된 게 아니라 실제로는 굉장히 소박한 출발점에서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을 겪었으나 제도로서 성공하고 뭔가 이제 엘리트의 지위까지 오르고 그러니 우리의 품위를 만들기 위한 일종의 사후적인 그런 장치들이었었어요. 아. 그게 지속됐던 기간은 저널리즘 역사에서 비교적 짧습니다. 1960년대, 70년대 그렇죠. 예. 그 정도죠. 예. TV 방송이 나오고 지상파가 나오고 이러면서 방송 뉴스가 그것들을 먼저 추구하고요. 기존의 권위지들이 이제 그걸 함께 규범화 시킨 거죠, 사실은. 언론이 정파지가 돈이 되는 굉장히 이제 유명한 사례가 1894년도에 그 사건이 시작됐는데 프랑스에서 드레피스 사건 네, 터졌을 드레피스. 때 그때 에밀 졸라가 러로르라는 발행부수 3만 부도 안 되는 신문에 나는 고발한다는 글을 게재했을 때 30만 부가 팔렸거든요. 그러니까 정파적인 언론으로도 돈이 된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모든 신문들이 다 정파적이었죠. 네, 그렇죠. 이 책의 96쪽에 보면 굉장히 인상적인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실과 동떨어진 규범을 고수하면서 그 규범을 마치 구명조끼처럼 여기는 언론인이 많다. 네. 현실과 구명조끼가 안 돼, 그런데. 부력이 약해갖고 물속으로 다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계적 균형이라는 명분으로 뭐 말도 안 되는 반론을 실른다든가 주장을 실른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진보 언론도 좀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 그게 그러니까 재벌이 소유주인 신문, 건설사가 소유주인 언론 또는 족벌이 소유주인 언론 경우에는 아주 노골적이고 드러내놓고 정파적인 언론 활동을 하잖아요. 근데 한겨레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전통적인 이 저널리즘의 규범을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그렇겠죠. 문화가 네. 있죠. 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사실상 이 저널리즘을 대중민주주의의 일부로, 자유민주주의의 일부로 보게 되면 그 규범을 지켜야죠, 언론이. 근데 거의 모든 언론이 다 친윤이고 아무도 그걸 안 지키는 와중에 홀로 꼿꼿이 한겨레는 그걸 지켜야 된다. 이제 민주당과 국힘당 사이에 기계적인 균형을 취하는 거예요, 네. 이거를. 네. 처음에 한겨레 신문 창간에 돈을 냈던 주주들이 그거 하라고 우리가 그 신문 만든 줄 알아? 그리고 오랫동안 배달의 불편을 감수하면서 보던 독자들이 더 이상 볼 이유가 없잖아. 그렇게 해서 한겨레가 어려워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한겨레는 원래 출발은 뭐 예를 들면 민주주의나 진보나 이만이 아니라 사실은 가장 자유주의적인 언론관에 입각해서 만든 거죠. 예. 가장 규범 있게 만들자라고 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우리의 규범을 가지고 하자고 예, 했겠지. 그래서 그 규범만 가지고 해도 기존 언론과 차별화가 됐습니다. 그렇죠. 왜? 기존 언론들은 다 부역자였거든. 그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이제 그 시기가 아니라 뭐 남들이 규범을 잘 지킨다는 게 아니라 너무나 한쪽으로 편향돼 있는 이 정치 지형 하에서 내가 양쪽의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규범을 지키려고 하면 전체적인 균형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쪽으로 끌려가게 되지. 예. 이제 그럴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왜 이걸 하려고 했지?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한 거잖아. 이 반민주적인 정부가 나타났을 때는 민주적으로 까야 균형이 맞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기존의 자유주의적인 관습에 사실은 오히려 엘리트 관습에 더 많이 물들어서 그냥 대충 균형 잡는 걸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 이유는 욕먹기 싫어서. 너희들 정파지잖아. 이런 식의 욕먹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생기는 문제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이 책에 보면은 팩 저널리즘 관련해서도 쓰고 있는데요. 약간 말이 어렵긴 한데 출입 기자단 이런 문제들이 사실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들의 원인이 되기도 하나요? 상당히 중요한 원인인데요. 우리나라는 이거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팩 저널리즘은 우리나라는 그냥 출입처 저널리즘이라고 보통 얘기가 되는데요. 사실은 출입처가 더 심각한 거거든요. 예, 그렇지. 훨씬 심각해요. 훨씬 심각해요. 이게 버스 같이 타는 건 일시적인 그렇죠. 건데 이거는 1년 365일 팩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 팩이라는 그냥 동반 취재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 말 그대로 편의를 제공하지만 편의 제공 과정에서 우호적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원래는 언론의 규범상 피해야지 맞아요. 이 팩 저널리즘은. 근데 우리나라의 출입처 저널은 이거보다 더 심각하다는 게 1년 365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거 왜 취재를 안 해요? 한겨레마저도 네. 예.
우리나라는 아침에 딱 가가지고 출근 안 하고 이게 취재 기자들은 다 자기 출입처로 갑니다. 거기 가가지고 준비해 놓은 보도자료 쫙 읽고 정리해서 1보 내고 2보 내고 3보 내고 기자회견하면 이제 4보 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취재가 끝나. 거기서 전화 몇 통 돌리고. 정부 기관지랑 다른 게 뭐예요? 그러면 네.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그 정부의 입장을 똑같이 쓰느냐 그렇지 않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문장을 뿐이지. 살짝 고치죠. 네. 보도자료에서. 기타 그러니까 정부 외의 어떤 이해 당사자들의 목소리는 모지에 대한 기본적인 취재를 일부는 하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취재처라는 게 딱 뭐냐면 보사부 나가고, 그러니까 예전에 보건복지부 장관 만나고 차관 만나고 이거 외에는 세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심각하게 말하면 우리나라는요, 그러니까 입법부와 사법부와 그러니까 행정부가 만들어 놓은 출입처 안에서 세계가 이루어져요. 그 바깥에는 대한민국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 의료 정책을 적용받는 국민의 목소리도 있어야 되고 네. 그거를 실행할 의료 종사자들의 목소리도 있어야 되는데요. 네. 그래서 더 나아가면 그래서 생기는 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검찰 취재단이잖아요. 맞아요. 네. 예. 대검찰청에 출입하는 이 법조 기재단이라는 게 바로 팩저널리 중에서도 가장 최악의 팩저널리즘. 그러니까 이제 한겨레가 저렇게 독자를 거의 다 상실하게 된 데는 한겨레 법조팀의 활약이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줬어요. 제가 이거를 그 저희 동료들과 함께 학술 회의할 때 기자들도 모아놓고 되게 집중적으로 여러 번 비판했거든요. 제가 이걸 신문사를 밝히진 않을게요. 그래도 우리가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신문사에서 신문사 이름 숫자만 얘기해 주세요. H로 시작합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면 정말 진지하게, 아니 뭐 말씀하시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이렇게 양질의 어떤 정보가 쏟아지는 거를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는 하고 뭐 기타 취재를 더하면 뭐 되면은 좋은 거지 출입처를 갖지 말라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양질의 정보가 예, 있는데 양질의 보도를. 정보가 있는 곳이라고 진보 언론이건 보수 언론이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국 사태 때도 그 양질의 정보를 가지고 친윤 언론, 오늘의 친윤 언론이 쓴 거가 거의 똑같은 기사들을 똑같죠. 엄청나게 네. 썼잖아요. 네. 그 바깥을 볼 수가 저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가 정보가 가장 값어치 있는 정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조작될 수 있는 정보, 그들의 의도에 따라서 패키지가 만들어진 정보라는 생각을 안 해요. 네. 그러니까 기타의 정보들을 얻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네. 전화 돌리고 발로 뛰고 막 이래야 되니까. 그래도 못 건지거든요. 그러니까 먹여주는 거예요. 네. 먹여주는 거. 그러니까 동물은 호모사피엔스를 포함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면 거기 다 끌려가요. 제가 유시민 작가님이 이제 낚시를 좋아하시니까 일부러 이 비유를 이제 쓰는 건데, 양어장 낚시터에 가는 거예요. 예. 바다로 나가는 것도 아니라 정해져 있는 자기 너무 자리가 이해돼요. 정해져 있는 양어장 예. 낚시터 가서 왜냐면 가면은 톡톡톡 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살찐 고기가 있는 걸 알거든요. 근데 그 고기가 건강에 좋은 고기인지 아닌지는 전혀 생각지 않아. 무엇보다 소비자가 원하지 않아요. 전 자연산을 먹고 싶다고요. 자연산. 그다음 저널리즘의 몰락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게 수용자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장인데요. 저널리즘이 독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어서 소개를 좀 해보겠습니다. 112쪽인데요. 수용자가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그날 가장 뉴스 가치가 높은 기사거리를 다뤄야 한다. 저널리즘은 대중이 무엇을 좋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113쪽에 계속해서 로버트 단틴의 말을 쓰고 있는데, 기자들은 실로 서로를 위해 기사를 썼다.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정말 언론이 그러면은 우리 대중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참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 게 있긴 있는데, 일단은 맞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대중매체 시대의 논리거든요. 대중은 누굴까요? 대중. 우리가 mass라고 부르는 대중인데, 대중에게는 인격이 없어요. 대중이란 말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개별 인격, 퍼스널리티가 아니거든요. 인격이 없는 덩어리가 대중입니다. 조수진, 정준이, 유시민이라는 사람을 아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이들이 모여서 이걸 만들었어를 아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했더니 남성들이 좋아하네? 이렇게 했더니 전라도에서 좋아하네?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굳이 말하면. 알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예전에 대중매체는 사실 이것도 아니라 그냥 시청률이었습니다. 텔레비전은. 예, 텔레비전, 그다음에 라디오는 청취율, 시청률이 높으면 대중이 좋아한다. 낮으면 대중이 싫어한다. 그리고 신문은 발행부수. 100만이다? 그럼 100만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러니까 수용자나 독자를 개성을 가지고 있는 특정한 요구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번 풍 쳤더니 200만, 풍 쳤더니 50만 이 정도로 덩어리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자들은 그들이 뭘 어떤 요구를 가지고 있고 어떤 걸 궁금해하는지가 궁금하지가 않아요. 이거를 어떻게 규범으로 정당하면요, 오히려 광고 판매라든가 발행부서라든가 이런 거는 편집부가 신경 안 쓰게 만들어주고 그들은 취재만 열심히 해. 우리가 판매할게. 사실 이게 좋은 시스템이긴 하거든요. 언론사의 관점에서 보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은 독자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취재를 해옵니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는 던져주면 애들은 받아먹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신경 쓰지 않아요. 저널리즘의 실질적인 독자는 이 책 안에도 나오지만
취처원입니다. 오히려 정보 출처예요. 정보 출처가 이걸 내가 받아 써주잖아요. 그리고 나 정보 출처가 봐. 나왔나?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정부의 용산에 있는 핵심적인 관계자가 이러면서 쓰잖아요. 그걸 누가 제일 좋아하면서 볼까? 그 핵심 핵심 관계다. 관계. 영해관이 제일 좋아하면서 좋아요. 봐요. 예. 내가 말하고자 했던 게 잘 나갔네. 이렇게 그렇게 보는 기사가 거예요. 나가고 나면 그 핵심 관계자는 또 기사거리를 주잖아요. 그렇죠. 그럼 기자분은 또 기사를 생산할 수 있고 이게 반복이 되면 사실 별 문제가 없어 보이죠. 본인 기사 쓰기 좋잖아요. 근데 그럴 땐 댓글을 봐야 돼요, 기자가. 이게 수용자라는 것은 여기서 보면 추상적인 어떤 존재로 전제되어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던 저널리즘에서는 이 수용자라는 말 자체가 일종의 탄환론 같은 거예요. 그렇죠. 여기 총 쏘는 사람이 있고 총알이 날아가는 경로가 있고 총 쏘는 사람이 엘리트고 총알이 날아가는 경로 내가 표적을 겨냥하고 쏘면 이게 이제 규범이고 그다음에 내가 그 규범을 지키면서 내 판단에 따라서 기사를 딱 쓰면 사람들은 그냥 그거를 중요한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가정을 하고 있으니까 독자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소망을 지니고 있는지 내가 보낸 이 뉴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조사 연구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탄환이론 비유가 아니라 사실 이론이니까 실제로요. 네, 광고 이론이죠. 예. 그게. 예. 그거를 얘기하면 총을 쏘려고 봤더니 표적이 이동해. 표적이 바뀌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동하는 표적을 쏠 능력이 없어요. 일단. 두 번째로 이동하면서 나한테 총을 쏴. 그게 댓글이야. 댓글이거든요. 네. 저널리즘의 위기가 온 데는 엘리트의 균열과 몰락도 있지만 동시에 수용자가 옛날의 수용자가 아니에요. 이게 정보통신혁명이라는 기술적 발전이 가장 큰 변화를 몰고 온 것이 이 수용자들이에요. 네. 더 이상 과거처럼 순진하게 존경하는 편집장님이라고 신문사에다가 독자 편지 보내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를 못 맞추는 거죠. 움직이는 표적을 연구를 안 하고 계속 표적이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가진 낡은 규범에 따라서 총을 계속 쏘기 때문에 시장에서 죽어나가는 거죠, 지금. 방금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규범상으로는 독립성이라는 규범이거든요. 독립성이라고 하는 거는 능력이 있어야지 되는 거거든요. 창의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는. 예, 독립성이 단순히 거리를 유지해서 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저널리스트로서 나의 독립적 창의성이 발휘돼서 대중들이 좋아하고 받아들이면 그게 성공하는 거죠. 야, 이 영역의 힘 정준희 자체가. 교수님 정말 지금 정중하게 뼈 때리셨어요. 능력도 없으면서 무슨 독립이야. 이 영역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 진짜로. 저널리스트는 어떤 이해관계에도 휘둘리지 않고 독립적으로 판단해서 얘기해야 된다. 멋있잖아요. 네. 아, 멋있지. 예, 이게 전문직 엘리트의 표본이에요. 원래 그게. 근데 그럴 수 있느냐에 지금 문제에 지금 이미 안 그러고 먹고 있고 사는 나도 예. 어떤 글을 써야 서점에서 많이 팔릴지를 고민하면서 써요. 예. 이게요, 그 저널리스트만 있는 게 아니고 이거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다. 옛날에 가수 장기하 씨가 한 10여 년 전에 저한테 이제 의견을 물어본 적이 있어요. 가수 장기하 씨가요? 네, 그 이제 고민 상담 비슷한 건데 네. 똑같은 문제여서 제가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음악이 있대요. 근데 그걸 하려고 하니까 제작사나 이런 데에서 그거 하면 망한다고 대중들이 좋아하는 걸 하라고 그런대요.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대중이 좋아하는 것이 지금 좀 다른 것 같아서 고민이라고 그래요. 그건 답이 없지.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려면 위험 감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망할 위험을. 대중들이 좋아하는 걸 하려면 자기를 포기할 각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술과 커뮤니케이션 불문하고 모든 것은 글 쓰는 나도 늘 그 경계선에 있다. 내가 쓰고 싶은 것 중에서 대중이 좋아할 만한 것이 뭘까를 생각을 한다. 근데 도저히 그것도 하기 싫으면 그냥 하고 싶은 걸 하는 수밖에 없다. 네. 망할 각오를 하고. 네. 근데 꼭 망한다는 건 아니야. 그렇게 해서 흥할 수도 있어. 그렇죠. 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요즘 세월이 굉장히 한참 지나고 나서 흥하셨잖아요. 드디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했어. 뭐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해봐. 뭐 이런 거 있잖아. 난 부럽지가 않아. 뭐 이런 거. 이상한 노래를 하는데 사람들은 좋아하는 거야. 그 노래 되게 좋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 네. 시장에서. 네. 수용자들하고 안 마주치면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약간 이제 이런 차원도 있어요. 중용이라는 거요. 균형이라는 거. 이런 거를 세상은 균형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는 균형이 필요해요. 좌우든 뭐든 하여튼 균형이 필요한데 그거를 어떤 신문사가 그 안에서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는 언론도 균형이 필요한데 거의 모든 언론이 친윤 그다음에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고 심지어 건설사의 홍보지가 되고 있고 돈 받고 기사 내주고 방송국도 종편 내리던 돈 받고 프로그램 내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언론의 현주소예요. 그래서 균형이 힘없고
돈 없고 목소리 약한 사람은 완전히 배제하고 권력 있고 힘세고 돈 많은 사람들 쪽으로 완전 쏠려 있어요. 이럴 때 진보 언론이 가져야 될 규범이라는 것은 우리 신문사 안에서 이 세상의 균형을 실현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몸을 던져서 이 우리가 아는 저널리즘이 배제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변해 줌으로써 세상의 균형을 만드는 거여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의 균형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면 우리가 비난받아도 된다. 라는 생각으로 임하는 게 그 진보 저널리즘이지. 네. 무슨 자기 신문 안에서 편집 안에서 세상의 균형을 한다? 그거는 이 세상의 불균형 속으로 자기를 넣는 거하고 똑같아요. 저는 그게 지금 한겨레의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네. 약간은 전 나쁘게 말하면 과대망상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안쓰러워서 그런 거예요. 이를테면 지금 한겨레 같은 규모에서 그 정도 자본으로 세상을 다 다루면서 어떻게 온갖 균형들을 다 맞춥니까? 그 주체 영향에 대한 과대평가죠. 그렇죠. 이걸 할 수 있는 언론사 사실 우리나라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제가 볼 그렇죠. 때는. 예. 기껏해야 뉴욕타임스 정도? 예. 미국에서 이제 뭔가 언론 팔아먹고 이럴 수 있는 영어를 쓸 수 있는 언론 몇 개? 굳이 말하면 BBC? 그렇게 많은 수신료를 걷어가지고 할 수 있는. 거기도 힘들어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런데 그거보다도 훨씬 더 작은 KBS 조선일보가 있고 그거보다 훨씬 더 작은 한겨레가 세상 전체를 품어서 어떻게 모든 균형을 맞추며 그러니까 BBC 앞에 가면요. 런던에 그 소호 지구에 있는 BBC 방송국 앞에 가면 동상이 있어요. 그게 누구 동상일 것 같아요? 조지 오웰 동상이에요. 아, 그 조지 오웰의 그 어록을 그 벽에 새겨놨는데 조지 오웰이 어떤 사람이에요? 조지 오웰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비난을 어마어마하게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BBC가 왜 그 사람 동상을 갖다 세워놨겠냐고. 저는 그때 BBC 앞을 몇 번을 갔는데 그 동상 보려고 네. 런던에 지난번에 갔을 때 아침마다 산책 가서 조지 오웰 선생님한테 인사하고 이렇게 저도 선생님처럼 그렇게 글 쓰겠습니다. 그러는데 사실 제가 TV 토론 같은 데 나가면 100분 토론 뭐 그전에도 여러 번 나오고 했지만 저보고 그렇게 막 공격해요. 왜 그렇게 진영 논리에 함몰돼 있냐고. 왜 균형을 취하지 않느냐. 내가 뭔데? 아니 내가 좌우 균형을 잡는 사람이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아니 그 물론- 언론에서 뽑은 시민들이 뽑은 신뢰할 만한 언론인 뭐 3위 뭐 이렇게 뭐 계속 하시잖아요. 2위도 하시고. 아 제가 무슨 그 반농담 삼아 뭐 진보 의용 지식인 그랬더니 그거를 진짜 예능을 다큐로 받아가지고 엄청나게 저보고 의용이라고 그러더라고. 제가 의용인데 뭐 자리를 받기를 했어요. 어디 정부미를 받아먹기를 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 한 거는 세상이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니까 내가 기울어졌다는 비난을 받더라도 내가 그런다고 해서 세상에 균형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누군가는 반대쪽으로 해야 나는 균형을 못 잡지만 내 자신은 세상이 균형을 잡는 데는 일이라도 혹시라도 기여가 될 수 있지 않냐 이런 마음이거든요. 제가 그 질문 엄청 받아요. 왜 균형 있게 좌우를 개뿔 그건 니나 해. 나는 그러는 거죠. 그런 자기가 그러겠다고 하는 사람은 다 과대망상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예. 그냥 나는 그렇게 하는 게 좋아. 그러면 뭐 그렇게 할 수 차라리, 있어요. 예. 근데 그렇게 하기 옳기 때문에라고 말하면 저는 그렇게 해서 세상에 균형이 생기는 법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곤 했는데요. 한겨레 같은 신문이 그 저처럼 비난받는 신문이 됐으면 좋겠어요. 반대 진영에서 네. 편향되었다고. 그러니까 편향되었다는 비난을 온몸으로 받으면서 세상의 균형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언론. 원래 한겨레를 만들 때는 주주들이 창간 주주들이 그걸 원해서 창간 독자가 되고 주주가 된 거거든요. 드디어 5장에서 해법을 내놓습니다. 답으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저널리즘이 개혁을 해서 서서히 고치던가 아니면 아예 저널리즘이 혁명을 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저널리즘의 개혁이라는 거는 뭘 말하는 겁니까? 쉽게 말하고 싶지만 쉽게 참 안 될 것 같긴 한데요. 이게 왜냐하면 충분히 설명을 안 해놨어요. 핵심은 이겁니다. 사실은 언론인들이 잘해가지고 개혁한다기보다는요. 자유주의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개혁의 핵심은. 그것도 어려운데요. 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지금의 자유민주주의를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네. 이들이 자유민주적 질서를 옹호하면서 성장한 엘리트거든요. 그러니까 옛날로 지금 부르주아지들인 거죠. 결국 이 시스템 덕분에 엘리트로 성장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신뢰 덕분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자신들의 위치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잖아요. 자유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으니까. 그러면 자유민주주의만 강조할 게 아니라 자유민주의 결함을 보수해야 돼요. 네. 이를테면 우리의 자유주의가 혹시라도 배제한 누군가가 있는가. 우리의 민주주의가 혹시라도 배제한 누군가가 있는가. 그렇게 해서 진정으로 다시 한번 자유민주가 포괄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만들자라고 하면 그게 개혁이 돼요. 그럼 엘리트 주도권이 완전히 망가지지 않고 여전히
엘리트로부터 취재하지만 대중들로부터 취재하고 정보도 좀 더 적실성 있게 번역해내고 사람들한테 설득될 수 있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근데 이게 개혁의 길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굉장히 이 책에서는 어려운 용어로 써놨는데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암묵적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명백한 자유민주주의. 이게 아마 이 사람이 특히 에둘러스 얘기를 했는데 이분들이 암묵적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라는 거는 지금 설명을 하셨잖아요. 이 리버럴 데모크라시, 그러니까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의 틀 안에서 이제 언론이 성장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헌법에서 언론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호를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충성심이 있어야 된다, 언론은. 그러니까 그렇죠.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네. 지키는 것이 언론의 기본이라는 것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암묵적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라는 건 어떤 의미냐 하면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주장, 담론 이런 게 나오면 뭐 그것까지도 뭐 다 받아줘야지 이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엘리트의 균열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언론이 저널리즘이 명백한 이렇게 명시적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적 질서, 민주적 기본 토대 이런 것들과 배치되는 어떤 주장이나 행동이나 문화나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저널리즘 전체가 대처해서 자기가 딛고 있는 이 시스템을 지켜야 된다. 이거 하나 있고 두 번째가 엘리트 중심으로 오면서 수용자들을 대상화하고 낡은 규범에 입각해서 엘리트로서 일방적으로 해왔던 일방 통행을 멈추고 소통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거 타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하 씨가 예를 들면 내가 하고 싶은 음악이 있는데 그게 여러 가지 있어. 근데 기왕이면 내 하고 싶은 걸 하는데 대중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형식으로 뭘 좀 할 수 없을까라는 고민을 해서 요새 노래를 할 거예요 아마. 자랑하고 싶은 거 해보라고 하는 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대중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수용자, 독자, 청취자, 시청자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존중하는 것이 명시적으로 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충성심을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권고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저는 이게 안 된다고 봐요. 왜냐? 특히 우리 한국 언론은 그 자체가 대자본이고요. 그러니까 자본의 이익을 대변해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 기득권을 옹호해주는 정치 세력과 유착되어 거의 한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기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모든 그런 사회적 변화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이렇게 돼 있는 조건에서 이걸 하라 그러면 할 리가 만무한 거죠. 이걸 할 수 있는 조건에서 출발했고 일부 하고 있는 한겨레조차도 이걸 못 하는데 하겠냐고요. 그래서 저는 한국의 저널리즘은 개혁으로 갈 가능성이 거의 없지 않나? 그렇게 봐요. 이게 저도 몇 가지 측면에서 동의를 하는데요. 일단 한 가지는 이거는 미국 언론을 대상으로 많이 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 언론이 트럼프를 만났을 때 당혹감을 설명한 거거든요. 트럼프의 이야기도 받아 써주는 게 어쨌든 우리 규범에 맞는데 트럼프를 없는 놈 취급해야 되나? 그렇지 않아야 되나? 이게 이제 고민이에요. 그럼 이거를 적당히 넓혀서 소외됐던 목소리를 받고 단호하게 트럼프적인 목소리는 받지 마. 거기서 주저하지 마. 이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자유주의나 민주주의가 없어요. 언론에. 대통령에게도 없지만. 없지. 네. 우리나라 언론의 다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추구해서 성장해온 데들이 아니에요. 조중동이 그랬습니까? 조중동 독재 부역해서 성장했죠. 솔직히 말하면. 자유주의하고 민주주의는 민주화 운동권이 준 거예요. 헌법이 바뀌어서 선사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승승장구했죠. 자기들이 얻지 않은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로 가장 승승장구했어요. 그리고 이들이 이를테면 좀 더 자유주의를 실현하고 좀 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거에 뭐라는 딱지를 붙였냐면 빨갱이 딱지를 그렇죠. 붙였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를테면 자유주의를 고민하고 민주주의를 확장하는 언론이 아니에요. 아니야. 기본적으로. 그래서 요 정도의 논의는 한겨레 정도 오히려 진보라기보다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에 더 가까운. 그렇죠. 사실은 그 형태의 고민을 안겨주는 것에 더 가깝고 우리나라 언론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데들은 실제로는 자유적 민주적 지향이 사실 없는 언론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개혁하라? 안 되죠 이게. 저는 소멸하는 것만이 거의 현실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아닌가? 자, 이 책에서 개혁의 길을 갈 것이냐 말고 또 하나 제시하는 해법이 있습니다. 혁명의 길이에요. 저널리즘 혁명, 뭘 말하는 겁니까? 네, 이게 혁명이라는 말 속에 마치 우리가 디자인이 다 된 사회가 있어서
요거는 이제 무너질 때 됐으니 없애버리고 혁명 딱 일으켜서 우리가 원하는 사회를 만들면 돼. 이렇게 착각하기가 쉬운데요. 혁명 뒤에 세상은 디자인이 안 됩니다. 원래. 예. 그래서 혁명은 일으키는 게 아니라 일어나는 거고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조건은 혁명 되어질 뿐이지 혁명을 할 수 없어요. 예. 그냥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혁명이 그냥 일어나는 거고 혁명이란 사건이 일어나는 거고 혁명의 대상이죠.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주체라기보다는. 그래서 이 혁명이라는 게 뭘까라고 하면 사실은 거기에는 퀘스천 마크가 붙어 있는 거 뭐죠? 그 이후의 상이라는 게 뭐지? 여기서 얘기하는 약간의 힌트만 있을 뿐이지 그게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혁명은 시나리오가 아니라 그냥 진로라고 할까? 예. 예.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그려내는 상이라기보다는 어차피 오게 될 상에 훨씬 더 가깝다. 그러면 이 저자가 말하는 저널리즘의 혁명이라는 것이 한국적 상황에 대기해 본다면 지금 모두 다 유튜브를 보시고 집에 가서 TV를 켠다? 집에 도착해서 뉴스 보려고 TV 켜요라는 사람은 없잖아요. 네.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걸까요? 기성 언론의 소멸? 사실 이미 커뮤니티, 블로그 이런 것들이 이미 언론 기능을 해요. 아마 대다수의 커뮤니티들은 어디선가 뭔가 퍼오긴 하지만 자기가 스스로가 사실도 발굴하고 사실도 공유하고 의견도 내고 그러고 있을걸요. 이미 거기서 언론 행위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뉴스인지 결정하는 과정이 예. 언론사, 주식회사 언론사가 아닌 다른 인터페이스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미 혁명은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나 우리는 되게 일찍부터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커뮤니티에 일단 들어가 보잖아요. 네. 인터넷에. 이미 많이 그렇죠. 뭐라고 평가하나 그리고 어떤 뉴스 올라왔나. 되게 흥미로운 데이터들이 좀 있는데 어느 제 시사저널인가요?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 뭐 그런 거 주기적으로 네. 분야별로 이렇게 하면서 언론 분야 이렇게 보면 이제 손석희 씨가 1등이요 20년 동안 그거는 시사인. 언론 분야는. 근데 손석희 씨는 이제 우리가 알던 저널리즘 분야의 최고봉이죠. 2등이 누구냐면 김어준이야. 그 김어준이 저널리스트인가? 아니잖아. 음모론자, 선동가, 저널리스트든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대중들은 김어준 씨를 저널리스트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김어준이 뭘 하느냐? 이게 뉴스야라고 말해준 사람이에요. 이게 중요한 정보야라고 말해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네, 이미 일어나고 있죠. 이 사람이 방송을 만들어 놓고 거기가 민주당 선거운동본부 비슷해. 아니 아침에 막 20만 명씩 봐요. 네, 실시간 접속 네. 20만 명에 엄청납니다. 하루에 100몇십만 명씩 그걸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지? 그 김어준 씨는 우리가 알던 저널리즘의 규범 중에 어떤 것은 지키고 어떤 것은 안 지켜요. 네. 절대 공평하지 않아. 편파적이야. 그다음에 기계적 균형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기존 규범을 파괴한 거예요. 나는 이게 저널리즘의 개혁의 길이라고 봐요. 근데 우리의 기존 언론사들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계속 윤석열, 한동훈 우쭈쭈 하는 일만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김어준 같은 사람이 하는 시도를 받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결론은 편파적일지 모르나 그 편파적 결론에 이르는 과정은 과학적이고 공정하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저널리즘의 개혁의 길인데 이거를 받아들일 주체가 한 개도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금 밖에 있는 거거든. 그 누가 이기나 한번 봐요. 이번 총선에서 2월달 내내 여당이 압승한다는 뉴스를 한 게 대부분의 언론들이고 그 기간에 돈을 막 한꺼번에 4억씩 5억씩 태워가지고 막 권역별 여론조사를 한 선거구에 500명씩 해가지고 막 전수조사를 하는 이 여론조사 꽃에서 하고 있죠. 예, 그 김원수 씨가 대표니까 누가 이기나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게 진짜 뉴스였는지를 지금 대결하는 과정이고 이 과정이 저는 한국 저널리즘의 현황이나 향후의 진로와 관련해서 중대 사건이라고 봐요. 이거. 제가 우리 메이저에서 교육받으시고 지금 강의하시는 정준희 교수님 동의하십니까? 다는 아니고요. 예, 상당 부분은 동의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게 이미 사례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김어준 씨 팬들이 싫어하실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폭스뉴스가 탄생되는 과정하고 유사해요. 과정은 그렇죠. 예, 과정이. 예. 그래요? 왜냐하면 미국은 이제 CBS, MBC 뭐 이런 데들은 이게 리버럴 매체거든요. 우파들이 보기엔 또는 공화당파들이 보기에는 특히나 신문은 뉴욕타임스나 이런 데들도 역시 리버럴이고 방송사 3사도 보통 리버럴이고 왜 우리는 우파는 없지? 그래서 만든 게 폭스뉴스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주장이 정확히 그겁니다.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진 언론을 이쪽으로 맞추면 그게 전체적으로 공정하다. 이게 이들의 이야기예요. 임파셜리티의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얘네는. 근데 그렇게 해서 실제로 상당한 성과를 얻었죠. 지금은 제일 유력한 뉴스 채널이 됐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후지고 물론 여러 가지 저널리즘 규범이나 이런 것도 안 맞지만 여기는 공화당 지지자들 그중에 강성 지지자들이 듣고 싶은 걸 그대로 얘기해 주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강한 의견을 내고요. 그리고 취재도 열심히 해가지고 새로운 인터뷰도 엄청나게 많이 해요. 이거를 사실 바탕에 깔아준 게 러쉬 림보라고 하는 사실은 우파
라디오 진행자였습니다. 우파 시사 라디오 진행자고요. 예. 시사만으로 라디오를 채울 수 있다는 걸 처음으로 보여줬고 미국의 사업적으로 우파 김어준이야. 네, 실제로 내용은 좀 다르지만 성장의 과정으로 보면 러시 림버에서 폭스뉴스가 만들어지는 과정하고 되게 유사합니다. 양상이. 네, 양상이 유사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기존의 레거시가 새로운 상업성을 획득하면서도 정파적인 이득과 함께 동시에 나름의 미디어적인 가치를 할 수 있는 개혁의 길에 가까운 건 맞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렇게 살아남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거의 불가능할 거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이유가요. 개혁이 되려면 사실은 뭐가 필요하냐면 아까도 체제가 바뀌어야 된다 그러지만 지상파 그다음에 공영방송 한겨레 같은 경향 같은 데들. 근데 이들이 다 언론 민주화 운동의 성과예요. 소유 구조가 그래서 공적이잖아요. 여기가 개혁에서 가장 그래도 유리한 곳이에요. 가능성이 좀이라도 있죠. 예. 그래서 기존의 시스템들을 좀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대중들하고도 눈을 마주치면서 어느 정도 균형도 잡아주면서 전체적인 언론 지형의 균형도 잡아주면서 어느 정도 돈도 있고 그래서 약간의 퀄리티도 있게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현재 윤석열 정부에 이르는 기간 동안 상당히 힘들어졌다는 게 보입니다. 뭐가 위기의 원인인지를 이들은 아직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나마 한계는 났지만 주기적으로 정권 바뀔 때마다 때려 맞으니까 결국에는 지치기까지 했어요. 시민들은 또 이제는 미워해. 동력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면 김어준 식의 또는 미국식의 양상을 가지고 뭔가 좀 더 대중적으로 친해지면서 예를 들면 균형을 훨씬 더 폭넓게 잡아주는 언론이 되길 기대한다?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어렵죠. 예. 새로운 미디어법 만들고 예. 그다음에 예를 들면 언론중재법이나 이런 것들의 수단을 통해서 나쁜 언론들이 차단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이런 공적인 매체들이 전반적인 어떤 균형을 잡아주는 게 부족하니 전 이게 이제 정치의 힘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그럼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 원래 생각하셨던 것이 개혁의 길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정부가 주도하는 제도 개혁을 통해서 언론 개혁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셨던 제도 점을 말하는 개혁이 거네요. 언론 개혁을 만들어내지 못하지만 제도 개혁이라는 게 전제되지 않으면 이들만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법의 구조를 바꿔줘야 그 다음에 이들의 의지가 같이 움직여줘야 이게 가능한 그런 형태랍니다. 정부가 어떤 도움을 주는 식의 개혁 뭐 이런 것은 조금 어렵고 사실 혁명이 생기는 수밖에 없다. 네, 왜 어렵다라고 생각하냐면 앞으로도 3년 남았지 않습니까? 이 3년은 미디어 업계에서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이 문제에 관해서 이 저자들이 이렇게 네. 결론을 써놨어요. 사실 저자들도 개혁을 가능성을 믿지를 않아. 외국 속담이잖아요. 이게 유럽 속담인데 늙은 개는 아무리 필요해도 새로운 재주를 가르칠 수 없다. 불행하지만 뻔한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이게 어두운 전망이에요. 그러니까 늙은 개는 재주를 새로 못 배운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의 저널리즘은 이미 늙은 개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밖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 저는 사실은 이런 공적 미디어에서 저널리즘을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금은 그것을 언론 회사의 바깥에서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 유튜버들도 많고 한데 김어준과 같은 사례가 주목해 볼 만하다. 앞으로 더 많은 기술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혁명은 언제나 기술의 변화 위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진전된 통신기술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정말 늙은 개는 숨을 거두게 될지도 모른다. 혹은 거두어야 한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정 교수님께서 저널리즘 학자로서 이 책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좀 보충해 주실 게 있다면요? 뭐 굉장히 많습니다만 한 가지만 얘기를 하면요. 지금 유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고 좀 괴가 비슷한데요.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되게 이제 비교적 단순한 모형을 한 거예요. 정보 출처, 그다음 정보 도달지, 그다음 정보 처리자. 세 가지 인터페이스를 얘기한 건데 사실 이거 외곽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대표적인 게 기술입니다. 기술 얘기 많이 안 해놓잖아요. 기술의 변동이 사실 이와 같은 위기들을 만들어낸 건데 그리고 기술이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 혁명의 진로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도 미처 다 얘기를 못했어요. 근데 그걸 다루다 보면 또 너무 길어지니까 기술적 요인이 결정하진 않지만 기술적 요인이 대단히 중요할 것이다. 그래서 기술 때문에 왜 여기까지 왔고 기술의 바뀜이 어떤 식으로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더 많이 고민해야 된다. 기술을 찬양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 기술에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이제 시장인데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예, 결국은 언론이 언론으로서 저널리즘이 근대적이고 자유민주적인 제도로 성립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게 비즈니스가 됐기 때문이에요. 공적 비즈니스건 사적 비즈니스건. 근데 돈이 돌고 어쨌든 먹고 살고 영향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투자들이 이루어지는 구조가 셋업이 됐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지금의 지상파가 지금까지 먹고 살았던 이유는 광고라는 굉장히 큰 또는 수십 년은 굉장히 큰 정말 넉넉하고 영어로 얘기하면 제너러스한 관대한 그 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도 유튜브를 하지만 유튜브에서는 절대 그게 안 됩니다. 유튜브의 광고는 광고를 보지 말고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만들려고 만든 제도지. 아 그렇구나. 네, 광고를 보라고 만든 제도가 아니에요. TV 광고는 광고를 보라고 만든 광고입니다. 아 근데 진짜 유튜브로 하는 것들이 수익을 내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예. 제작비 대비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할 수 없이 정치 뉴스 하는 유튜버들이 막 먹고 그러니까요. 막 바르고 막 이런 광고를 하고 있잖아. 그리고 우리 같은 비영리법인 이니까 가능하죠. 예, 노무현 재단 같은 이런 비영리법이니까 이 정도의 스튜디오에 집이집까지 돌아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저희 이런 후원자분들 요 정도의 덕분에 퀄리티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저희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예, 노무현 재단 후원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예. 6만 명 가까이 정도. 자, 저는 그 언론에 대한 고민이 저도 참 많이 드는 요즘인데 오늘 굉장히 뭔가 좀 인사이트를 많이 얻은 시간, 정말 통찰을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구나라고 얻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요 책이 되게 어려운데요. 예, 요 방송을 보고 책을 읽어보시면 이해가 더 잘 될 거예요. 맞아요, 예. 맞아요. 예. 자, 오늘 알리북 시즌 5 네 번째 시간 정준희 교수님과 함께 언론을 탐구해보는 시간이었는데요. 별점과 한 줄평 시간입니다. 솔직한 평가 부탁드릴게요. 일단 저부터 하면요. 별점 저는 이게 5점 만점이거든요. 2.5점, 그러니까 50점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한 줄평은 이렇게 어렵게 말한다고? 식자 비평하면서 이렇게 어렵게 쓸 거예요? 저도 2.5점. 비슷한 이유인데 2.5 나 준 거는 정말 많이 배웠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2.5점을 깎은 이유는 너무 힘들었어. 저는 3.5점. 네, 그래도 왜요? 1점은 더 드립니다. 한 줄 평은 어떠세요? 한 줄 평은 독자가 누군지를 명확히 해. 이제 이게 한 줄 평인데요. 왜냐하면 학자를 상대하기에는 부족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쉽기도 하고. 이러실 저는 거예요? 용감한 쪽에 더 가깝지. 이 사람들이 되게 뛰어난 쪽에 가깝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정준희 교수님 어떠셨어요? 한편으로는 저를 불러주셔서 되게 이렇게 반가웠는데요. 왜냐면 제가 또 좋아하는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같이 말씀 나누는 것도 재밌기도 하고 제 분야에 있는 것들을 대중들하고 알리는 데도 확실히 좀 도움이 되고 특히 지난번 포스트트루스는 출판 사장님이 정말 고마워하셨습니다. 정말 책이 좀 많았대요. 예, 그전에도 좀 비교적 잘 나가는 스테디셀러이기도 했는데 또 한 번 약간 탄력을 받아서 되게 고마우셨고 저는 이제 좋은 책을 같이 이렇게 소개시켜드리는 게 너무나 좋으니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언론개혁이라고 하는 담론을 가지고 한때 치열했던 감정을 이제는 좀 나눠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포기하지 않고 개혁을 할 사람들은 그 개혁 담론을 정비하고 개혁으로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뭔가 새로운 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저는 이 두 가지로 담론이 좀 이원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거 보신 분들은 총선을 생각하면서 차기 대선을 생각하면서 나는 어느 쪽을 준비할까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생각의 깊이를 더하는 알리북스 시즌 5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